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주요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매일 10만 회를 뛰고 약 7,500리터의 혈액을 장기와 조직에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활동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활동하지 않을 때, 이 휴식기 때에도 심박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분당 60에서 한 80회 정도 뛰는 게 정상 범주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뛰면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좀 불안하고 네. 그리고 너무 느리면 기운이 없고 어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실 때 이 심장의 박동수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경민 원장님, 박찬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심장은 생명을 지키는 아주 주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심장이라는 장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심주혈 그래가지고 네. 심장이 혈을 주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장이 혈을 주관하면서 혈을 뿜어내기 때문에 어떤 펌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펌프가 튼튼해야 되니까 네.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 같은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찬원 원장님도 이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요즘 생각하기에는 조금 특이한 개념이긴 한데 심장에 정신이 저장돼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 심장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걸 담당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의 사람의 정신 상태, 분노, 즐거움, 기쁨,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의 상태가 심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심장 상태를 보면 네. 감정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정신과 심장이 이제 이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 C 커브, 역시 커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자, 이 경추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경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유현 아나운서가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제 다 아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네. 제가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경추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경추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제가 항상 눈이 좀 초롱초롱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경민 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 경추통, 뭐 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통증을 다 일컫는 건지 일단 이것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경추통이라고 하면은 한의학에서는 경항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항통이요. 네, 네네. 경항통 한자 그대로 목 뒤의 통증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목의 전후, 좌우 이 전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뿐만 아니라 등, 어깨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목이 아파요 하는 보면은 어깨나 등도 같이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추통에 속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님도 그렇지만은 한 번쯤 경추통 누구나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간다. 혹은 어깨가 뭔가 안 돌아간다. 아프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통계상 성인의 75% 정도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경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2009년에는 76.9만 명에서 2015년 6년 만에 거의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65만 명이 목 디스크 및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네, 네. 지금은 또 2023년이니까 아마 이보다 더 늘지 않았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유현 씨만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경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의 척추는 S자다 그리고 경추는 C자다 이런 그 곡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건강한 경추와 그렇지 않은 경추의 구조는 어떻게 다른 건지 자,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건강한 경추 같은 경우에는 C자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경추의 바디란 부분, 또 네모난 부분이 앞에 있고 뾰족한 부분이 뒤에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C장을 이뤄가지고 스프링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왼쪽 사진인 거죠? 네, 왼쪽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아래 위로도 걷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C장이 있으면은 스프링처럼 충격을 좀 흡수해가지고 이제 목에 무리가 덜 가게 돼 있는데요. 네. 근데 만약 이제 정상적 목뼈가 아니라 이제 거북목 같이 네. 일자목 거북목 같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걸을 때 보면은 아래 위로 힘이 많이 걸려가지고 목 뒤나 이제 목 밑에까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 또는 역시자인 경우에는 이제 뭔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심지어 허리까지 아픈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일자목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네, 일자목으로 제 이 무거운 머리를 다 받들고 있으려니까 목이 너무 힘든 거죠. 아, 또 목도 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는 그래서 이제 경추통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경추의 구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경추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자세 때문에라도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경추통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이 원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원인은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세 불량성 이제 경추통이라고 있습니다. 네. 흔히 IT 역습이라고 하죠.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는 시간보다 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앉아 있다 보면은 자세가 좀 불량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 할 때 보면 이제 목을 앞으로 뺀다던가 이런 자세를 하면은 이제 목하고 어깨, 등까지 같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근육이나 인대 이런 연부 조직들, 말랑말랑 조직들이 뭔가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굳어 있거나 혹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이상tem이 발생하는 경추 통증이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의원에 많이 오는 경우인데요. 연성 목 디스크. 연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랑말랑한 구조에 생기는 건데 네. 이제 목 디스크가 보면은 이제 생겨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 척추가 있고 그 밑에 디스크란 말랑말랑 구조가 있는데 네. 이제 목 디스크 이제 발생하는 환자를 보면은 디스크가 뒤에 약간 삐져나오거나 혹은 터지거나 해가지고 뒤에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목 신경을 누르다 보면은 목 근처 전부 다 아플 수도 있고 어깨까지 아플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연성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생길 수 있는 경추통의 원인입니다.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성 목 디스크인데 말은 좀 어렵지만 실제로 경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딱한 게 생긴다 이 말인데요. 이제 디스크 뒤에 신경이 있고 그 사이 인대가 있는데 네. 네. 인대에 뭔가 딱딱한 게 뼈가 자라나던가 혹은 오. 인대가 딱딱해진다던가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이럴 때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은 경우인데 척추관 협착증.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수도를 오래 쓰면은 수도관 사이가 조금 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도 안에 뭔가 때가 껴가지고 네. 똑같이 사람 목도 보면은 이제 사람 목 안에 신경관이란 구조가 있는데 이 안으로 신경이 좀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이 나이가 들거나 목을 많이 쓰시면은 이 관이 좁아져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척추관 협착증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원인이 경추통의 정말 다양하네요. 네. 네, 원인 4가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우리가 뭔가 좀 화가 나거나 황당한 일이 있을 때 뒷골 이제 잡고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 뒷목이 네. 당긴다. 그렇죠. 네네. 이거는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게 뭐 경추통의 일환인 건지 혹은 어떤 순환의 문제인 건지 이게 궁금한데 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되게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오죠. 흥분하거나 혈압 올라갈 때 이제 뒷목을 잡게 되는데 맞아요. 네. 이제 목이라는 게 구조가 자체가 머리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 쪽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뭐 이런 걸 전달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피를 공급하는 통로가 굵은 동맥 2개가 앞에서 올라가고 가느다란 동맥 2개가 목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동맥은 워낙 굵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막히면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될 거고. 생명의 위협이 네. 바로 오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로 올라가는 그 얇은 혈관이 올라가다가 하필 또 90도로 한번 꺾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혈액순환이 피가 가다가 걸리는 경우 뒷목이 땡기면서 혈압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쓰러지는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경추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순환의 문제로 보는 게 더 옳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두통을 유발하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경추 주변의 근육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육과 두통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방금 앞에서 혈액순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이제 머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머리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머리는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근육들 어떤 게 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통을 유발하는 유명한 애들을 한번 보면 네. 첫 번째는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은 나쁜 자세에 의해서 굳기도 하지만 매우 독특하게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어깨 뭉친다 하라는 게 혹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놀래거나 흥분한 상태가 되면 누구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스트레칭한 상태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 놀래거나 생활 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이게 승모근이 계속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네. 옆으로 누운 채로 고개를 딱 들어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굵은 근육이 하나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 고개 옆으로 돌리면 딱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지러움하고도 관련이 있고 얘도 두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후두하근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뒷머리 밑에 숨어 있는 근육인데 네. 만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그래서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천장을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서 일을 한다. 한 30분 정도만 해도 뒷목 당기면서 두통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그 후두하근들이 굳어서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경추 주변의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다시 경추통 얘기로 넘어와서 경추통이 있다면 이제 이것을 치료를 해야 할 텐데 한의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치료가 있는데 침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혈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표적인 혈자리가 풍부, 통천, 풍지, 견정, 대추가 제일 유명합니다. 예. 각각 혈자리가 보면은 목 뒤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목 뒤에 이렇게 피부하고 여기 그 머리카락 난 부분에 있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자극하고 그리고 견정은 어깨에 있는 혈자리, 대추는 목 뒤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침을 놓기도 하고 침 자극을 주기도 하고 혹은 도침 치료를 하기도 하고 전기 치료 등을 해가지고 네. 혈자리를 풀어주면은 목이 좀 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한약이 있는데요. 통증이 오래되거나 이제 통증이 심하신 분들 혹은 최소 5년이 넘으신 분들에게는 한약 치료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치료로는 이제 오약순기산이라고 말 그대로 오약을 이용해서 기를 순환시키는 경우. 아까 박찬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순환을 풀 수 있는 오약순기산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어혈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신통추거탕이라고 말 그대로 어혈을 없애주는 처방, 이 처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추나요법이 좀 있습니다. 네.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법인데 이제 목을 만져봐가지고 한의사가 목을 만져봐서 목에 어떤 뼈가 틀어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5번째 목뼈가 우측으로 틀어져 있다. 이럴 때 쓰는 게 추나요법입니다. 네. 사람이 누운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때 목을 만져보고 어깨를 만져주면서 근육과 인대 그리고 뼈가 틀어진 부분을 잡아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현재 건강보험이 돼서 1년에 20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복약침, 홍화약침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침과는 다르게 복약침, 벌 액체를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홍화약침도 보면은 홍화 추출한 약침을 이용해서 아픈 부위에 넣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침 치료와 다르게 좀 뭔가 넣어줘가지고 자극을 더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염증 있는 분들을 가라앉혀드리는 치료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한방 물리요법이라고 있는데 ICT 저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병원도 있는 치료인데 이제 요거는 통증 역치를 올려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자극을 줘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목에 이게 순간 삐끗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냉스포, 차광을 대서 가라앉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 자극 드리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목이 차가우신 분들, 좀 바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는 온열 자극증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풀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도인 운동 요법이라고 이제 사람이나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목이나 이제 허리를 들어주는 운동. 흔히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그 늘려주는 운동이라고 말을 하죠. 아, 이것도 같이 네. 시행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경추통을 치료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상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맞는 치료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같은 증상이라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일 때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빨리 치료받는 거는 일단은 통증이 매우 심할 때겠죠. 네.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목을 못 움직이거나 일상생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환자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주의한 증상이 있습니다. 경추통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주의할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상, 이제 추락 같은 경우 높은데 떨어진 경우에 보면은 이제 목뼈 골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척추 손상도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크게 났을 때 보면은 목이 심하게 꺾여가지고 인대가 좀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심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척추 병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관절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경추통 환자를 이제 좀 강하게 치료하다 보면은 환주 축추 관절 아탈구라고 한마디로 뼈가 조금 틀어진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네. 관절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아. 이럴 땐 좀 조심해야 되고 전신 증상이 또 있는데 이제 하하하고 별 이제 그분 자녀분 보면은 길랑발의 증후군이라고 아, 예. 겪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경추통인데 실제로 보면은 길랑발의 증후군처럼 전신으로 오는 경우 이럴 땐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염성 증상, 이제 경막의 농양, 한마디로 척추 신경내에 뭔가 감염이나 농양이 생겼을 때 이때 조심히 치료를 해야 되고 20대 미만 연령은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신경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 좀 늦게 발달한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흉통, 숨참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네. 50세 초과 연령 이런 분들은 아까 척추가 협착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주의가 필요한 경추통 환자가 지금 어떤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을 한다면 빨리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추통을 예방하고 목의 C자 커브를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는 어떠한 점을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피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네. 이제 생활 관리 보면 정상적인 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자 커브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목이나 역C자, 거북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커브가 없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많아요. 그럼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를 볼 때 턱이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네. 턱을 좀 빼서 이렇게 앞으로 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럴 때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턱에서 이렇게 목에 귀가 있습니다. 귀하고 네. 어깨 같이 일직선에 돼야 되는데 앞으로 빠지다 보면은 이 목에 체중이 많이 걸려서 근육이 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1cm 나올 때마다 목에 걸리는 하중은 2에 3kg 증가한다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cm당 이제 2, 3kg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 2cm일 때는 5kg, 3cm일 때는 거의 10kg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특히 피해야 될 자세로는 모니터를 볼 때 턱을 앞으로 빼는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책상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나타나는데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뺀다던가 네. 아까는 턱을 뺐지만 이제는 몸 자체를 빼는 경우 이런 경우나 이제 업무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앞으로 빼서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몸 문제가 아니라 허리, 어깨, 등까지 같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을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책상에 앉거나 어떤 소파에 앉을 때 보면은 바른 자세, 항상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리고 등을 좀 조아주고
이제 목을 앞으로 빼지 않는 습관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4명의 자세를 제가 계속 보게 되는데 네네. 원장님이 좀 바르신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네, 항상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목을 잠깐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추통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자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추통에 대한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디톡스라는 얘기 이제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레몬을 먹으면서 독소를 뺀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우리 몸에 독소가 뭐고 또 왜 쌓이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독소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철현 원장님, 일단 몸에 독소가 쌓인다는 게 이게 뭐가 쌓이는 건가요? 몸에 독소가 쌓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네. 일단 광범위하게 독소라고 봐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하나는 이제 필요한 걸 못 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쓸데없는 걸 많이 먹었다. 아. 근데 요즘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늘 불편한 걸 많이 먹고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뭐 계속 변이 좀 힘들다든가 아니면 몸이 찌뿌둥하다든가 요즘 따라 피부에 뭐가 뭐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보면 독소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좀 해석을 해본다면 몸에 독이 쌓이는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넓게 보면 그렇죠. 독이라는 게 이제 안 좋은 게 쌓였다. 항상 우리는 안 좋은 걸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열독하고 수독 이렇게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는 이제 칼로 딱 자르듯이 툭 하고 잘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열독은 원인이 대부분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네. 그리고 이제 수독은 대부분이 먹는 거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항상 우리가 바르고 좋은 거, 몸에 건강한 것만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맛있는 건 다 몸에 일단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쌓이는 부위도 보면 열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횡격막을 중심으로 네. 주로 위쪽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뭐 두피, 머리카락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수독은 이제 이 횡격막 아래쪽으로 주로 쌓이게 되는데 이제 아랫배가 차다든가 뭐 다리가 붓는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독소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지 몰랐는데 열독과 수독으로 나눌 수 있다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알게 됐고요. 지금 좀 들으면서 나는 수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요? 네, 배도 좀 찬 편이고 잘 붓는 편인데 뭔가 좀 수독이 의심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그 전에 열독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과 또 질병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독이 있는 분들이 열독이 없는 경우가 잘 없고요. 네. 열독이 없는 분이 또 있는 분이 수독이 없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아. 그 열독 증상은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 명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거 막힌 것 같고 이렇게 증상이 시작하거든요. 네. 좀 지나면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속쓰림이 생기고 또 거기서도 또 방치하면 목에 흔히 매획기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뱉어 나오지도 않고 답답한 네. 이런 증상이 생기고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안구 충혈감, 안구 건조증 그리고 뭐 탈모 혹은 불면증 이런 것까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뭔가 제가 이 MC를 하다 보니까 이 화병이랑 좀 증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원장님. 네, 화병도 열독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지금 약간 반 한의사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지금 사실 이제 열독의 어떤 주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트레스를 그 자각하는 어떤 정도도 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그렇게까지는 많이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좋다. 네. 그러다가 언제 한번 몸이 크게 아파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도 다르다 이런 것도 그때 새롭게 알게 됐는데 자, 스트레스가 내가 우리 몸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성 질환 혹은 화병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환자분들 중에 한 30% 정도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도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한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늘 들려주는 말씀인데 일단 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구조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는 화학적인 스트레스, 그리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 내 몸이 내 뇌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되게 힘든 상황이다 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스트레스는 골반이 틀어졌다든가 거북목이 있다든가 항상 뭔가 몸이 삐뚤어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뇌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화학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먹는 것들이 네. 장에 들어왔을 때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소화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직접적인 알러지는 아니지만 불편한 히든 알러지, 숨어있는 알러지들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먹으면 특별히 나쁜 성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소화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먹은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장에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누구랑 싸웠다, 누가 속을 썩인다 할 때의 스트레스인데 네. 요 세 가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몸이 틀어져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분들은 몸도 틀어지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걸로 스트레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제가 살짝 이렇게 풋했던 게 네. 듣는데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인정하긴 싫지만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구조적, 화학적, 정신적 스트레스 다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디스크도 스트레스라고 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요. 원인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걸로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혈자리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엔 제가 혈자리를 통해서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좀 진단법을 알려주시죠. 네, 그 정신과 쪽에도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네. 풀리지 않는 그런 모순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몸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 흔적의 위치를 전중 혹은 단중혈이라고 부르는데 네. 양쪽 유두를 연결해서 가슴 한가운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중혈, 단중혈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를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눌러보면 네. 네.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오래된 스트레스들이 가슴에 그런 통증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를 온도라고 보면 요 전중혈이 온도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본인이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더라도 네. 앞에 그 세 가지 이유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분들은 고기를 눌러보면 반드시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명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명치보다는 좀 더 위쪽이에요. 가슴뼈 쪽에. 가슴뼈 네. 쪽에. 가슴뼈 좀더 쪽을 있군요. 따라서. 원장님 이거 사실 근데 자기가 눌러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눌러주는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맞나요? 자기가 누를 때는 항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네. 좀 유하게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요. 저는 안 남이 아프거든요. 누를 때는. 이거 눌렀을 때. 네. 그래도 환자분 네. 눌러보면 다들
그렇게 세게 누르면 다 아프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옆에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눌러보면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네. 이것도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혹은 다른 사람이 눌러준다거나 네. 네, 자기가 누르는 것만으로는 좀 제대로 된 진단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전중혈을 그러면 수시로 좀 눌러주게 되면 뭔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온도계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온도가 높으면 온도계 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네. 온도가 낮으면 게이지가 내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온도계처럼 이 전중혈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전중혈을 열심히 풀면 온도계의 온도를 올리면 방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여기는 진단하는 포인트지 이걸 이제 치료하는 포인트라고 포인트는 생각할 아니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독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수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독이 쌓이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횡격막을 중심으로 열독과 수독이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수독 증상도 대체로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시 출발은 소화장애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소화가 안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과민성 장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변비가 있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생리통, 그다음에 골반통, 하지 부종 이런 형태로 수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들어봐서는 저는 확실히 열독보다는 수독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이 복진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엄밀하게 진단을 하려면 이제 좀 전문적인 스킬들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나는 어느 쪽인가? 라고 보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혈자리 정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가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독을 크게 부종형하고 염증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부종형 같은 경우에는 배꼽이 있으면 배꼽 바로 위에 손가락 하나, 두 개 정도 위에를 꾹 지그시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의 혈액순환이나 아니면 온도 분포 그리고 뭐 림프순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염증형 같은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치골 부위 위쪽 꾹꾹꾹 눌러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복부에 염증이 많은 분들, 그 생리통이라든가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 많다든가 다리가 자꾸 아프다든가 하는 분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원장님 저는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수독의 수가 물 숫자 맞나요? 네, 물 숫자를 쓰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물을 뭐 많이 마신다거나 이러면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해묵은 논쟁이기도 한데 네. 양설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물이라는 거는 항상 몸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밀어 넣으면 뭐 신장이 안 좋기도 하고 네. 물에 의한 중독이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과도하게 물을 마시거나 네, 네.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네. 필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몸에 해롭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전에 수결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이 수독이 수결을 뜻하는 건 아닌가요? 비슷한 부분이 있나요? 네, 수결은 이제 그것도 수독의 일종이긴 한데 네. 그거보다 약간 매운맛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더 심한 건가요? 아, 수독이 수독은- 더 매운 거예요? 아니, 수결이 더 매운 수결이? 거죠. 아. 네, 수독은 이게 전반적으로 쭉 퍼져 있는 거고 네. 수결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네. 계속 수독이 쌓이면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배 사이에 이렇게 굳게 돼요. 아. 그런 거를 수결이라고 부릅니다. 수결이 있는 경우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독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수결로 발전하기 전에 이 수독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독소를 치료하면 컨디션이나 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독소 치료를 시작할 타이밍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초기에 처음에 막 시작됐을 때에는
생활 관리라든가 다른 것만으로도 치료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한 단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증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독소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첫 번째는 야간뇨입니다. 자다가 깨서 소변 보러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70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은 가시긴 하지만 네. 30대에 벌써 2번, 3번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히 방광염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몸에 계속 수독들이 쌓여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증상이다. 예.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 체중이 갑자기 근래에 3kg가 늘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방이 는 게 아니고 그 나쁜 것들을 먹어서 처리 안 된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부종 형태로 몸의 체중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수독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뻑뻑하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잘 안 먹는다. 코로나 시대에는 화장을 잘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마스크 벗으면서 이제 화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침만 되면 잘 안 먹는다 하는 분들 들뜬다. 거의 대부분이 손이 뻑뻑한 증상이 있고 부종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에 붙는 경우에는 집에 와서 보면 양말 자국이 이렇게 테두리로 선명하게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양말을 센 걸 신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리가 붓기 때문에 다리는 붓는데 양말 목은 조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거든요. 또 수독에 의한 부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네. 그리고 또 식욕이 줄어들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저는 소화는 잘 돼요 이러는데 분명히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인데 식사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독과 열독이 동시에 시작되는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독소이기 때문에 네. 독소하면 아무래도 제일 우리 몸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 염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에 이제 염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갑자기 얼굴에 뭐 여드름. 여드름 혹은 이제 등판을 보면 등판에 군데군데 나는 분들이 있고요. 아, 네. 아. 예, 허벅지나 다리 쪽에만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네. 다 독소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변비가 악화되는 거는 당연히 뭐 흔히 알려져 있는 증상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혹시 나타난다면 독소 치료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독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한의학적 치료가 항상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침 치료 있고 한약 치료 있고 혹은 뭐 추나 치료나 약침, 봉침 치료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소 치료에서는 일단 독보적으로 한약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독소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배나 여기저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있는 독소를 뺄 때는 어떤 약을 쓴다라고 하는 한약들이 매우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그 약들을 이용해서 독소를 제거하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 추천하는 효과적인 해독차나 어떤 처방해주는 한약은 무엇인지 이건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땀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땀은 제일 유명한 계지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계지 막 열을 발산해가지고 수독이나 열독 같은 거를 날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오령산이라고 소변을 좀 많이 보게 해가지고 몸에 있는 수독을 내보내주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배출을 통해서 이제 네. 독소를 빼내는 방법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독소가 조금이라도 좀 덜 쌓이게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좀 주의를 해야 하는 건지, 자, 박찬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소가 쌓이는 거는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독소는 거의 대부분이 먹어서 생긴다. 아, 그래요? 이걸 꼭 명심을 하시고 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를 열심히 먹고 마시면 반드시 독소가 열심히 쌓인다.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네. 거 위주로 먹고 운동도 좀 잘하고 배출도 그쵸. 좀 잘하고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자, 독소와 해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보는 시간이죠. 이경민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봉침에 대한 내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을 설명드릴 한의사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봉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봉침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벌봉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침 써가지고 벌침을 이야기합니다. 자, 봉침이란 어떤 것이냐면은 꿀벌에서 이제 보면 꿀벌 끝에 보면은 동낭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동낭에서 독을 추출해가지고 이제 건조, 정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가루 형태 만들고 가루 형태를 희석해서 쓰는 게 이제 봉침입니다. 그래서 이 봉침을 이용해서 혈자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자리에 주입하여서 천연 제대로 이용하는 게 봉침입니다. 자, 이 봉침의 효과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침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봉침을 이제 주사기에 넣어서 특정 혈자리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때 찌르는 부위다 보니까 침치료 효과, 특정 경혈을 찌르는 효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독의 치료 효과가 있는데 어떤 물질을 넣는 거다 보니까 그 피부 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 억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용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면역 체계를 지속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 봉침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를 조금씩 자극해서 오히려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T세포 등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잡아먹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 잡아먹는 물질 때문에 임산부 그리고 심한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좀 주의해 사용해야 됩니다.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 문제를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한테는 더욱더 큰 알레르기를 일으켜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봉침의 효과적인 환자군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침치료와 다르게 자극량이 세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 질환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 질환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은 말 그대로 오래된 질환이기 때문에 침치료나 추나치료 혹은 다른 치료가 작용하지 않아서 이때는 봉침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면신경통, 대상포진 등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신경물질에 작용을 하여서 신경물질이 망가진 경우, 신경계 망가진 경우 예를 들어서 안면신경통처럼 뭔가 얼굴에 있는 신경이 망가져서 안면의 근육이 수축되지 않아요. 혹은 먹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하는 환자분한테도 봉침을 시행해서 망가진 신경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경절에 따라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제 봉침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유명한 경우인데 디스크 탈출,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일 때는 디스크에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봉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도 다리가 땡겨요. 혹은 허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 빵빵해요. 이럴 때도 봉침을 사용해서 이제 아픈 부위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근육통, 염자인데 흔히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근육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염증이 생기는 염증 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도 봉침을 이용해 가지고 근육통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염자도 보통 2주 동안 가는 거를 일주일만 좀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의외로 내과 질환을 쓰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생리통에도 특정 경혈에 봉침을 넣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봉독의 효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침이 이제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데 가장 큰 효능은 봉침 안에 여러 가지 단백 물질 중에서 멜라틴 성분이 있습니다. 이 멜라틴 성분이 이제 봉침의 주요한 구성 물질이고 이 멜라틴이 몸에 작용해서 이제 염증을 더 억제해주고 염증이 일어나는 거를 좀 더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PLA2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으로 인해서 T세포, 염증을 잡아먹는 물질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픈 부위나 염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효능인데 일반적인 치료, 예를 들어 침, 추나 이제 이런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 예를 들면 CRPS 이런 경우에도 봉침 치료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제 낫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감각 이상. 이제 어르신들 많은 경우인데 손발이 저려요, 혹은 다리가 저려요,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요. 그리고 당겨요. 쑤시는 분들에게도 봉침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이제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봉독에서 이제 효능이 있는 게 있는데 유방암 세포에 작용해가지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침이 내과 질환뿐만 아니라 암 세포에도 작용하여서 염증 반응 물질을 이용해서 암 세포를 줄어들이고 그리고 통증을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 처음에 통증이 이제 8, 9였다가 2번, 4번, 4주 후에 보면은 통증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봉침 치료를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봉침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스킨 테스트, 피부에 약간 봉침을 넣어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보통 0.02cc 정도 넣어가지고 피부에 넣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켜보게 됩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심하게 가렵거나 부어오르는 게 심할 때는 봉침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침이나 추나 도침 등을 이용해 치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봉침을 보통은 2만 대 1 혹은 5만 대 1을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대 보면은 200대 1까지 늘려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간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그 이상도 시행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번, 4번, 5번 보통 한 달쯤 지나면은 2만 대 1에서 200대 1 혹은 2000대 1까지 증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봉침은 근데 봉침 효과가 좋은데 봉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침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 맞는 사람은 붉게 부어오르거나 가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보면은 면역 반응은 이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하든지 혹은 가려움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이용해서 가라앉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이 이외에도 두통이나 몸살 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봉침 맞을수록 횟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봉독 치료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시술 후 15분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치료 기간 중에는 과로 혹은 음주 같은 경우를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침 맞은 부위에 가렵거나 팽질이 생길 수 있지만은 보통 한 달 내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경우 부어오를 수 있지만은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봉침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한방 설명하는 한의사 이경민이었습니다. 네, 이경민 원장님께서 봉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여의보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